대외관계는 누가 되게 잘 주변 국가를 정리했다라고 하죠? 고기도 좋아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 세종이 요리를 잘했다는 거야, 세종이. 그쵸? 자, 우리 대외관계는 나라 몇 군데 있다고요? 항상 세 개밖에 얘기 안 합니다. 명나라, 여진, 외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 했다? 애들 내쫓았다는 거, 한반도 바깥으로. 사군육지. 요거는 뭐 했다? 화전양면, 대만도 정벌하고 삼계탕에 오이 집어넣었다. 그쵸? 자, 그러고 이제 연산군 때부터 변해가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성종 때 채용을 하는데 숙청하고 채용하고 숙청하고 요거는 삑살이니까 채용하고. 자, 이때 채용할 때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종 때 채용은 어디 사람을 채용하냐면은, 여러분 이름에 조자가 붙으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대? 이 사람 때는 세 군데가 다 바뀌었다라고 해요. 왕도 바뀌었잖아. 쿠데타 한 거니까. 누구도 바뀐다? 신하들은 기존에 관악파라는 신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밑에는 살인파가 있었고, 관악파 중에 소수 세력이 쿠데타로 집권한 건데 이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해요. 자, 애들은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더니 나라를 직거로 인지합니다. 국가를 사유화시켜.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다? 삥 뜯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삥 뜯기 시작하니까는 이거를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나. 누가? 사림들. 그러니까 성종 때쯤 오면은 이 훈구파가 이제 왕도 우스워요. 그러니까 세조하고 같이 나라 세운 애들인데, 이거 세조 손자잖아. 피덩이 때부터 봤었는데 이게 얼마나 등신 같겠어. 그러니까 왕도 이제 우습게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러자 왕이 서서히 얘들한테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얘를 견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 사람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게 돼. 누구? 지방에 있었던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채용은 사림을 채용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림하고 훈구가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사림하고 훈구가. 근데 성종 때까지는 이 둘을 잘 조화시켰기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이때까지는 둘이 잘 조화롭게 지냈었어요. 대신 관료들의 종류만 많아진 거야. 자, 관료들의 종류만 많아지니까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겁니다. 이때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 균형이 이때 가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깨지냐면은, 사림들은 끼켜봐야 급수가 5급 6급밖에 안 됩니다. 애들은 장차관이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싸우면 안 되거든. 성종 입장에서는 훈구 좀 견제해달라고 새로운 사람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견제하는 게 얘 임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급수가 안 맞아. 얘는 잘해봐야 과장, 얘는 장관인데 어떻게 얘 균형을 맞출게? 이 친구들은 어디를 채용하냐면은 언론기구로 주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구로 채용하니까는 뭐를 할 수 있죠? 상대편의 잘못을 까발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등장하면 언론 기능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이 언론 기능이 발달하는데 이게 맹점이 하나 생겼어. 맹점. 이 언론이 통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언론이 통제하는 사람이? 언론이 통제하는 사람이 고위 관료와 왕이란 말이야. 누구도 통제한다? 이 왕에 대해서도 견제를 심하게 하는 거야, 애들이. 왕에 대해서도. 훈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있잖아. 이걸 성종 아들인 연산군. 그 왕자들 중에서는 제일 정상적으로 왕이 된 애 중에 하나가 연산군이에요. 조선왕들 중에 정상으로 된 사람 많지 않단 말이야. 그 제일 정상적으로 되는데 애가 또라이였어요. 그 성종이 원래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종의 할머니 세조 와이프가 살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반에는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 아마 그 사람 작품으로 봐요. 성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성종이 좀 이게 바람기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여기 세종을 되게 닮았어. 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이제 그걸로 푸나 봐. 바람 부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여자 편력이 좀 있었는데, 여자 편력이 있는데 와이프가 만만치 않았었나 봐요. 이 와이프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 했답니다. 부부싸움을 했대. 부부싸움을 하다가 세상에 왕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올렸다는가. 이건 어디도 전하지 않아. 야사에만 전하는 겁니다. 정사엔 전하지 않아요. 그 핑계로 와이프를 내쳐요. 왕비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폐비된 사람인데 폐비윤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분이 안 풀렸는가 폐비윤 씨를 뭐 하냐면은 그 사가로 나가 있는, 궁궐 바깥에 나가 있는 폐비윤 씨였다가 야야야 안 풀렸어. 아우 나 지금 분해하고 죽겠어. 코카콜라 한 잔 보냅니다. 그래서 뭘 보낸다? 사약까지 보내고 죽게 만들어요.
연산군은 그거를 모르고 큰 거야. 유모 밑에 큰 겁니다. 자기 엄마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그거 알게 되면서 애가 이제 막 도는 거야. 진짜 이상한 왕이 돼 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죽은지 모른 채 그냥 자라요. 자, 하여튼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얘는 이랬었어요. 왕한테 너무 까부는 게 있잖아. 이게 왕을 우습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집단에는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생각으로 뭐를 약화시켜 나갔었다? 언론을 되게 억압하려고 했었어요. 언론을 억압하려고 하면서 언론의 주체가 누구죠 지금? 사림이잖아. 지금 사림은 누구도 눈에 가시죠? 얘도 눈에 가시죠? 훈구가 사림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해요. 여기는 둘을 잘 지켜주고 있었다면은 얘는 힘이 센 놈이 힘 약한 애들을 좀 공격하는 걸 모른 채 합니다. 그래서 훈구에 의한 사림 공격이 처음 나타나게 돼요. 이 훈구가 사림 죽인 사건을 사화라고 하거든 우리가. 최초 사화가 발생하는데 이걸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무오년에 있었던 사화라는 겁니다. 무오년. 무자 뜨면 다 뭐뭐 8년으로 끝나는 걸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때 등장했었던 사림의 대표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종직이 대빵이었었습니다. 김종직이 중앙정계를 깨어차고 이 애들이 올라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팔을 만든 거, 하나의 팔을, 사림이라는 그룹을 만든 겁니다. 김종직 자체는 세조 때 처음 과거에 합격했었어요. 꼬맹이로. 이 사람을 요직에 채용한 게 이제 성종이었단 말이야. 이때부터 사림이 크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김종직은 성종 때까지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게 의제를 애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건데 여러분 장기 더 봤어요? 장기? 장기 뭐하고 뭐 나오죠? 초나라 한나라 나오죠. 이 초나라 한나라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중국 책 중에 중국 소설책 중에 세계인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갈 때 한나라 생기기 전에 싸움이었었던 초나라 한나라 싸움이 있었는데 이걸 초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한 게 기원전 3세기인데 아니 3세기 이게 기원전 3세기고 3세기 때 한나라 멸망으로 생긴 게 위초고 삼국시대였었어요. 이게 이제 삼국지입니다. 이걸 나중에 소설책으로 만든 게 이게 초한지고 이게 삼국지인데 이 초와 한의 대립, 초의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대립, 이게 한나라 시조입니다. 이게 장기판에 들어간 거예요. 장기판에 두 나라가 이 초나라 한나라입니다. 이 두 개가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 소설책이에요. 초한지하고 삼국지라는 게. 그때 초나라의 항우는요 장수야. 그러니까 힘은 무지하게 셌지만은 이 사람은 뭐가 없었다?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없었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한나라 유방은 어떻죠? 왕족이란 말이지. 그래서 힘은 얘가 약했지만은 권력의 정당성은 얘가 좋았다는 거지. 이렇게 밀리니까 초나라 항우가 있잖아요. 지도 왕손 자손을 데려다가 왕을 하나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게 의제입니다. 의제. 근데 애새끼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건데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왕 노릇하려고 한 거야. 그래갖고 항우가 죽였대 걔를. 그 항우가 죽인 사건이 이제 이 조선 선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역사 중에 하나인데 뜬금없이 신하가 죽인 그 왕을 애도한다는 글을 뜬금없이 이때 쓴 거야. 이거를 훈구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의 초안을 사초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요. 이게 역사의 초안, 사초가 되는 거고 그 왕이 죽고 나면은 이 사초를 추려서 만드는 게 실록이거든. 사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김종직 제자가. 김일손이라는 김종직의 제자가 김종직의 글을 사초에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왕도 열람하지 못하는 비밀 문서입니다. 근데 훈구가 열람을 한 거야. 열람을 하고 난 뒤에 이걸 이슈화 시킨 겁니다. 정쟁화 시킨 거야. 너 개새끼, 너 이 새끼 웃긴 새끼, 지금 세상이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 의제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너 이 새끼 이거 세조 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세조를 비방한 중재다 해갖고 얘들이 이제 그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 죽여요. 감히 세조를, 현재 왕의 친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을 욕했단 말이야. 연산군 때지, 증조 할아버지인데 욕했단 말이야. 그래서 세조를 비방했다는 항목을 씌워갖고 이 사람들을 대거 죽이고 유배 보낸 게 이게 첫 번째 살인들이 이제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 올라왔던 살인들이 연산군 때 다 죽게 돼요. 이 또라이 때. 이 사람을 노력형 페루나라고 하거든. 얘는 그냥 노력해서 페루나가 된 애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하들이 큰 참혹한 일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참혹한 일을 겪는 데에는 거기에 모두 명분이 됐다고요? 김종직의 뜬금없는 조의 제문이라는 이 글도 명분이 됐다라는 거지. 김종직이. 아시겠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인데, 지가 세조를 싫어하면 세조 때 관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원래 세조의 관직에 들어가서 세조가 주는 그 월급은 받아 처먹고, 지금은 세조를 욕한다는 것은 되게 명분이 없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때도 욕했었어 그런 거를. 약간 이율배반적인데 하여튼 그걸 핑계로 이제 핑계김에 살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걸 무우사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연산군이 일정한 시기 때 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죽은지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알게 되고 난 뒤에 너 우리 엄마 죽인 데 관여한 새끼들 누구야? 다 찾아갖고 다 죽였대. 이걸 갑질사화라고 그래. 갑질사화. 갑자사화. 갑자사화가 패비윤씨 사건을 핑계 삼아서 신하들을 이제 천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는 훈구고 살인이고 다 뒤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궁중파 대 정부파의 대립이라고 돼요. 이 궁중에 있었던 연산군의 측근 몇 명이서 정부에 있었던 훈구살인을 같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너 이 새끼 개입했지? 너도 개입했지? 다 죽어! 막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은 두 번의 사화가 있었다는 게 연산군 때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막장 왕이 나타나자 사람들 이제 많이 죽이고, 결국은 누가 참지 못하고 얘를 쫓아내냐면요, 훈구들이 힘을 모아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새 왕을 세워요. 이제 그걸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중종은 지가 왕이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얘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애입니다. 심지어 중종은 이런 일화가 전해요. 무슨 일화가 전하냐면은 반정이 발생했는데 중종은 그냥 집에서 와이프랑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반정군대가 자기 집으로 온 거야. 반정군대가 자기 집으로 왔는데 중종은 이제 놀란 겁니다. 가끔 궁궐내 반란 같은 게 발생하면 왕족들이 거기 말려 들어가고 영모에 꼈다 갖고 죽는 경우가 있거든. 재수없이 내가 역겹구나. 그래서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가면 이제 공문에다 엄청난 문초를 겪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우리 그냥 자결합시다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그냥 죽읍시다 했대.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랬답니다. 아니 여보, 어떤 사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어쩌냐. 반정군이 왔을 때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해 있다면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일 것이고, 말머리가 궁궐을 향해 있다면 우리를 모시러 온 것일 텐데 우리 이거라도 확인하고 죽읍시다 하고, 그런가? 열어봤더니 궁궐 쪽을 향해 있더래. 아싸, 데리러 온 거구나. 그래갖고 안 죽고 나갔더니 모시고 갔다는 거야.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중종은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최초로 누가 세운 왕이다? 최초로 신하가 세운 왕이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왕권이 누구를 넘지 못하게 해요? 신하를 넘지 못해. 근데 꼴에 왕 됐다고 있잖아. 왕 됐다고. 내가 왕인데 얘들한테 휘둘리질 않겠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장관들한테. 자, 얘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무슨 정책을 피는지 아시나요? 훈구 견제하라고 누굴 다시 부르게 된다? 사림을 다시 부르게 돼. 이게 사림들의 두 번째 진출이 되는 겁니다. 사림들은 진출하면 어디로 간다고? 조중동 언론사라고 가요. KBS, MBC 언론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 기능이 다시 확대가 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있잖아, 왕이 있죠. 사림들한테 권력을 위임도 아니야, 그냥 이름을 했다라고 그래. 이름을 그냥 맡겼다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뭐 네가 한번 해봐 그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있잖아요, 사림들이 정권을 잡고 주도적으로 정치를 펴나갔다고 그래. 이때 등장한 사람이 조광조인데 저 때는 김종직이고, 이 조광조가 했었던 개혁 정치,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잘 나와요. 왜냐면은 자,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요, 이때 추진했었던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잘 분석하면은 우리 역사 속에 등장했었던 어떤 세력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사림들이 원하는 세상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가.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칩니다. 아시겠죠?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뭐의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림들의 생각의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뭐 했을까? 지금 사림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죠? 사림이란다. 훈구. 사림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사람들이 누구죠? 훈구죠. 이놈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놈들. 그러니까 이놈들은 쿠데타로 정권 잡고 난 뒤에 국가를 지 거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국가를 사유화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이 혼자 할 때는 세금만 걷어가지만 얘는 여러 명이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뜯어먹게 돼. 돌아가면서 뭐 뺐죠? 토지 뺐고 사적 수치하고 노비 만들고 합니다.
이 문제점을 제기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 겁니다. 하나만. 요거 이해 잘해야 돼. 여러분,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기원이 뭐죠? 훈구파와 살인파의 기원이?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는데 이 신진사대부가 뭐로 집권하게 된다? 위화도 해군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위화도. 자, 이거 집권하고 난 뒤에 개혁을 두고 애들이 뭐 하게 된다? 갈라지게 되죠. 뭐하고 뭐로? 야, 고려는 더 이상 안 돼. 고려를 두고 개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 그냥 새 왕조 개창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혁명파요. 야, 너 유학 안 배웠어? 야, 유학 배운 놈이 어떻게 왕을 바꾼다는 말을 했마? 유학은 가장 강조하는 게 충성인데 너 왕한테 충성 안 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돼. 고려 내에서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하가 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시는 왕을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온건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조선을 만든 거죠? 당연히 얘가 만들었겠지. 얘가 조선을 만들고 얘가 이제 국립학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관아파라고 하는 거고, 얘는 지방으로 낙항이에요. 조선에 참여 안 합니다. 이걸 이제 살인파라고 하는 겁니다. 사학파 내지는 살인파. 그래서 둘의 생각이 되게 다른데, 관아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긍정할까 부정할까? 긍정해야지, 지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조선의 체제를 긍정하고 조선을 운영하는 입장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국가의 국가 체제나 그러니까 제도 정비, 군대, 부국 강병, 과학기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아파였었고요. 얘들은 뭐 했을까요? 자, 살인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긍정할까 부정할까? 부정적이야. 조선 건국 자체를 제대로 뭐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예의가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이라고 한다는가. 그러니까 얘들은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조선이 건국됐다는 사실 자체가 애들한테는 뭔 거죠? 이건 잘못된 일인 거야, 뭔가 잘못된 일. 그래서 얘들의 꿈은 뭐냐면요, 땅바닥에 떨어진 예의를 다시 되살리는 게,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이미 나라 바뀌었으니까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예의라도 다시 되살리는 게 애들 꿈이라고. 그래서 얘들은 다른 건 관심 없어요. 부국강병 관심 없어. 과학기술 관심 없어. 먹고 사는 거, 뭐 소상공인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 사람들한테 다시 도덕과 예의를 일깨우는 게 애들이 꿈이었었다는 거지. 도덕과 예의를 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등장하면은 도덕이나 예의를 강조했다, 얘들은 예치를 주장했다 하면 얘들 말하는 겁니다. 얘들은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자, 쟤들은 점점 있잖아요. 누가 현실적이고 누가 관념적으로 바뀌게? 얘들이 현실적이고 얘들은 점점 관념적으로 바뀌는데, 얘들이 사실상 유학을 종교화시켜요. 그러니까 얘들은 세상 바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 아니면 야, 기술 따윈 필요 없어, 네 마음을 좀 더 돌아봐, 이렇게 한다. 마음을 좀 더 돌아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관념적으로 바뀌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외에는 다 뭐로 바라본다?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되게 배타적으로 갑니다. 자, 애들은 아니야. 이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야, 잘못된 국가야? 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다 포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종교가 아닌 것도 포용해요, 얘들은. 이건 조선이라는 국가 내에 내가 어쨌든 담고 가야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얘들이 정권 잡았을 때 했었던 일이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잘못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 있다고요? 토지 집적하는 거, 수치 잘못하는 거, 그리고 노비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잘못 비판한다는가. 두 번째 뭐 있다고요? 이단을 배격한다는 게 애들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많이 하지만은, 그때는 이단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었게요? 유학자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둘이 고르자면은 관아파 살인파 중에 누구라고? 살인파들이 했다는가. 그래서 본격적인 이단 잡기에, 이단 몰기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단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배타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류는 뭐가 주류가 되는 게 나을 뻔했었나? 둘을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은 절대 있잖아요, 절대 값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신만이 하는가, 신만이. 그러니까 사람은 상대편을 부정하고 나만 옳다 그러면 안 돼. 그것도 틀릴 수 있는 거거든.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지.
사람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서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이게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미친놈들이. 근데 얘들은 어땠다고? 내게 우선적이지만 그래 뭐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 받아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주류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뭐가 더 발달해 갔었을까요?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과학 기술이 계속 발달해 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16세기부터 얘들이 주류로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과학 기술을 천시하게 돼. 다른 종교는 완전 이단으로 배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만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만 요만한 길 따라오라라고 해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가치가 있고 다양하게 사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요 좁은 길만 따라오게 합니다. 좁은 길만. 그러다 조선 망한 거야 이제. 그 시작이 언제? 이때 깔짝 올라왔었고 이게 1차 진출. 이때는 정권까지 살짝 잡아본 거야. 언제? 2차 진출이야. 이때 정권을 담당하고 많은 개혁 정치를 폈다는 건데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비판, 이단 배격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분석하면은 얘들의 성격이 어떤 애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했었던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요. 당시 수치 문제 중에 제일 많았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세금은 세 가지 따랐었죠. 뭐에 따랐었죠? 호구전. 여기에 각각 부과하는 세금이 뭐죠? 전세. 이거는 군역. 이거는 뭐 있었죠? 공납이라고 그래요. 공납. 조공납부. 공부, 공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 문제를 공납을 막는다. 공납을 막는다라는 패단이라고 해갖고 이걸 방납의 패단이라고 합니다. 공납을 막으면 좋은 거 아니야? 막는다는 게 안 내게 한다는 게 아니라 특산물을 내게 하는데요. 백성들이 특산물을 구해오면은 뭐 노량진에 붕어가 특산물이라면은 붕어를 구해다 바치면은 동작구청장이 이걸 검사해갖고 이제 이걸 받아다가 이제 중앙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동작구청장이 언제부터 붕어를 갖다 바치는데 안 받는 거야, 이 새끼가?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붕어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또 잡아 그러는 거야. 또 잡아오니까 또 안 받아줘. 공부를 하나도 못하겠는 거야 이러면 일도 못하겠는 거야. 내 생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동작구청장 밑에 있었던 향리가 슬쩍 알려주는 거야. 저기 구청 옆에 누구 상인이 있더만 그 사람한테 사. 그러면 저기 통과될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하고 동작구청장이 커넥션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자꾸 공납을 막는 방납하는 이유가 뭐다? 그 상인한테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한테 사러 갔지 이제. 상인한테 사러 갔더니 내가 이제 잡을 때 힘은 들었지만 돈은 안 들고 내가 잡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럼 원래 가격은 100원이면 사는 건데 얘는 1,000원을 달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미친놈들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PC방 문 열어갖고 가게 해야 되는데 샀더니 바로 받아주는 거야. 아니 내가 잡은 게 더 싱싱하고 질도 좋았는데 이거는 진짜 거지 같은데 이건 받아주는 거야. 이게 너무 심해진 거야 이때. 그래서 이 방납 패단이 다시 수치 문제 중에 제일 힘들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조광주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다. 그 2단 배격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도교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도교를 관장하는 관청이 그때 있었는데 그 소격서라고 해요.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이건 2단이라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격서를 폐지했다는 거. 이게 2단을 배격했다는 사례고요. 그리고 종교 말고 정치 세력 중에 자기가 보기에 2단인 사람이 누가 있죠? 훈구죠. 훈구는 뭐로 만들어진 사람들인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공훈이라는가 공훈. 그러니까 공신책봉으로 공신책봉으로 세력화된 사람들 훈구라고 하는데 애들이 있잖아. 그 공신책봉 자체가 무유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신책봉된 사람의 4분의 3 정도를 무효화시킵니다. 이거를 위훈삭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훈군 가짜입니다. 다 삭제합시다 했던 건데 훈구가 이제 열받은 거야. 이제 훈구들이 뭉쳐갖고 쟤들을 집단으로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사화가 발생하는데 이걸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기묘사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얘들은 그러면 남들 욕만 하고 지는 아무 일도 안 하나? 이게 남들 욕하는 거고. 지도 뭔가 할 거 아니야. 뭐 할까요? 뭐 할까? 전도 활동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전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 거 믿으세요. 우리 거 믿으세요. 이거 한다라는 거야. 그 전도 활동하는 방식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되게 이제 그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믿는 종교가 정말 자신감이 있을 때는 상대편의 종교를 부정 안 해.
내가 자신 있는데 뭐하러 부정해? 내 값도 안 되는 건데, 급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없어질 건데 내가 자신 있으면. 그러니까 내 종교를 전파할 때는 있잖아요. 상대편을 부정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상대편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 대신 내 거 들어봐. 너 분명히 빠질 거야. 내 거 자신감 있으면 그런단 말이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전파하는데, 성리학을 전파하는데 애들이 전파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그냥 얌전하게, 온건하게 내 것도 한번 보세요. 당신 거 괜찮네요. 내 것도 한번 보세요. 이러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하나가 있었고, 한 견해는 그냥 과격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다른 거 다 쓸어버려. 우리 것만 옳은 거야. 하면서 나가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조광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택했다는 거야. 이렇게 오지게 급하게 나가다가 적을 많이 만들었고 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있었는데 요거까지는 괜찮았어. 그 성리학자들의 경전이 뭐냐면은 소학과 주자가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학과 주자가래 보급했다라는 거. 어디에? 이 동네에다가 막 보급합니다. 소학과 주자가래.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 보급 운동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책 보급 운동. 자, 그리고 이걸로 부족해. 여기다 뭘 만드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중종 때 있었던 운동이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누가 주도하는 거지? 왕이 주도하는 거야? 얘가 주도하는가? 정치 얘가 지금 주도하는 겁니다. 얘는 여기다가 우리나라 국가를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성리학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가? 성리학 국가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소학책 보급 운동을 벌려요. 그러니까 성경책 보급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막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로 부족해. 뭐를 만드냐면은 목사님들한테 시켜갖고 목사님들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유교식 공동체를 막 만들어 나가게 해요, 지방에다가.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하게? 이 유교식 공동체를 두 글자로 향약이라고 해요. 향약 보급 운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지방에 꽤 퍼진다, 안 퍼진다? 꽤 퍼지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구한테 밀려서 내려가지만은 지방에 탄탄한 기반을 만든 게 누구 때라고? 조광주 때 만든 겁니다. 조광주 때. 그러니까 이까지는 괜찮았어. 향약이 처음 보급된 겁니다. 이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뭐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거 소위 소격서 폐지, 위훈 삭제 같은 거 너무 급진적으로 상대편을 부정하면서 나가니까 결국은 뭐 한 거다? 칼 맞은 겁니다. 이 칼 맞은 것을 기묘하게 죽었다 그래서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기묘사화. 아시겠죠? 자, 이게 누구 활동이라고요? 조광주라는 사람의 활동이다. 자, 이걸 잘 분석하면 누구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사림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빼놓고 중종 때 했었던 일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중종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자, 이거 책만 보급한다고 애들이 알아쳐먹을까? 모를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이걸 전파하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공동체 만든 거고요. 신앙 공동체 만들면은 그렇다고 애들이 성략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성략을 잘 이해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학교 만드는 거야. 신학교를 막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성략 신학교가 이때 생겨, 중종 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교를 두 글자로? 서원이라 그래. 서원. 그러니까 중종 때 이것도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서원하고 향약이 생겼다라는 게 지방사회에 뭐가 퍼질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목사님 중심의 신앙공동체 생겼다.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신학교 생겼다. 이게 이제 뭐가 퍼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 성리학이라는 게 퍼질 수 있는 큰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게 누구 때? 중종 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중종도 타이틀 하나만 달게요. 요 중종까지 요 세 명을 유교왕이라고 합니다. 성종, 세종. 자, 여러분 유교왕들은 뭐를 보급한다고요? 가장 큰 특징이? 자, 모르겠다 싶으면 조선은 웬만하면 편찬물이야. 조선은 편찬물로 물어본다, 왕대사를. 무슨 책 보급한다고? 유학책. 여기는 뭐? 삼강행실도. 여기는 국가, 국조오래이, 국가예법, 왕실예법. 여기는 뭐? 여러분 인간이 지켜야 되는 예의는 몇 가지 있다 그랬었죠? 5가지야. 몇 가지 남았지? 2가지. 이륜행실도. 이게 이때 보급됩니다. 이륜행실도. 아시겠죠? 자, 유학책을 보급했다면 무조건 몇 명 중에 찾아야 되는 거야. 등신처럼 뭐 세종 찾고 태종 찾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유학책 보급했다면 누구라고? 세종 아니면 성종 아니면 중종 중에 찾는 거야. 자, 그리고 주희가 편찬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주희. 그 중국에 성략을 체계화시킨 주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편찬했다는 책이 동몽수지라는 게 있어요. 몽자가 들어가면 애들한테 가르친다는가, 애들을 깨우치는 아동 윤리서 같은 겁니다. 우리 국민수지도 있잖아, 그렇죠? 이건 국민수지가 아니라 뭐다? 성리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성리학자들의 국민수지예요. 저게 성리학자들 국민수지, 동몽수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종 때 편찬된 책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갑시다. 여러분 지금 뭐 얘기했죠? 응? 이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체제정비지. 근데 중종 때 체제정비는 특이하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성리학국가를 만들려는 체제정비가 됐다라는 거지. 처음 나타나는 거야. 처음.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뭐 얘기하면 되죠? 내부의 적은 누구하고 누구 대립하고 있다고?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태까지는 내부의 적을 왕대 관료의 대립으로 봤다면 조선은 관료끼리 싸우고 있다는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많아지니까는 얘들이 머리가 너무 굵어진 거야. 이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다시 나타났다. 이제 세 번째 뭐 얘기하면 되죠? 대외관계. 자, 이렇게 아내가 소란스러워지니까 이제 누가 우습게 알아 또? 외국 애들이 우습게 하는 거야, 외국 애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쳐들어오는 주체는 누구게요? 조선을 괴롭히는 주체는? 고려는 북쪽이었었어. 조선은 남쪽입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외란하면 16세기야. 15세기는 꼼짝도 못했어. 한 대 두드려 맞더니 꼼짝도 못했단 말이야. 자, 이 16세기 중종 때 터진 외란을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왜 삼포외란이죠? 외란 중에 처음이거든, 이게. 외란 중에 여기 외놈들 다닐 수 있게 열어줬었잖아요. 삼포라는 곳이 외놈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부족하다고, 왜 이거밖에 물건 안 팔아줍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데모한 거야. 쟤들이 난을 익힌 겁니다. 삼포 열어준 게 누구였었죠? 주변국가 요리 잘한 게 세종이 열어줬다면 16세기 우리 좀 우습게 보이니까, 이때는 주변국가 요리 잘한 사람이고 16세기 우습게 보이니까 거기서 난동을 피운 거야. 누구 때? 중종 때. 삼포회란 터지니까 이거 진압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열받으니까 더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약조를 다시 체결합니다. 임신약조라는 걸 체결해요. 임신약조는 우리 세종이 체결한 약조가 뭐였었죠? 삼계탕 계약조죠. 계약조. 삼포 계양업 계약조. 거기는 50척과 200석까지 했다면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야, 너 배는 25석밖에 안 돼. 이제 너 이 개새끼 쌀은 100석밖에 못 사가. 반으로 줄인 거야. 자, 이거를 두 번 짰다면은, 여러분 삼계탕 했다 오이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삼계탕에 오이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어딨어. 그냥 하는 말이지. 그쵸? 대마도 삼계탕 오이 집어넣는 게 세종이고, 그런 짓 하는 건 중3짜리 나는 거야. 중3병이야. 그건 중3병. 중3짜리 나는 겁니다. 대마도 삼계탕 오이 집어넣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중3짜리 나는 거야. 자, 오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반으로 줄어들잖아. 반으로 쪼그라들잖아. 쪼그라드는 거. 그렇죠? 중3짜리 나는 짓이다. 이게 누구 때? 중종 때다. 이제부터 중종 아들들이 왕이 될 건데, 중종 아들은 저 뭐 훈구가 세운 왕의 아들들이니까 별로 힘없어. 인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인종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한번 말했었는데, 인종이나 예종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게?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야. 효자, 착한 사람들 말하는 거. 우리 고려시대도 인종하고 예종이 그 예의라는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종은 거기다 무슨 뜻이 있다 그랬었죠? 예의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 그랬었지? 교육과 과거 주관하는 곳이 예부라 그랬었잖아요. 예는 그런 뜻도 있고, 이건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건데, 인종이 너무 착해서 있잖아요. 너무 착해서 아빠 돌아가셨을 때 상례 치르다가, 엄마 돌아갔을 때 상례 치르다가 같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얘는 장례 치르다가 그거밖에 없어, 업적이. 그러고 죽어. 그러니까 업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얘의 이복 동생이 왕이 되는데, 중종이 와이프를 새로 구했었거든. 그 새로 구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명종이에요. 명종이 왕이 되는데, 이 중종이 새로 구한 와이프가,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오더니 이게 정치라는 게 정말 냉혹하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느낀 것 같아. 정치는 내가 살지 않으면은, 내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냉혹하게 사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냉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했잖아요. 인종이 너무 착하니까 인종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대.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명종은 라이벌이 될 수 있잖아요. 명종 엄마가 인종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 전하,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일 겁니까? 하면서 그냥 틈나는 대로 그냥 이 사람을 괴롭힌 거야. 이 사람은 계모지만 엄마처럼 모시면서 되게 효도를 되게 잘했었단 말이야. 근데 막 끊임없이 이 사람을 괴롭힌 거야. 실제 그 사람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정치는 냉혹하니까 다른 아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여장부처럼 자기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엄청 괴롭히다가 결국 이 사람은 죽어요. 그렇게 괴롭혀도 그렇게 효도를 했었대,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잠깐 통치합니다. 문정왕후라는 수렴청정을 해요. 애가 모질하니까, 애가 어리니까 이제 엄마가 통치하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 사극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여인천하라는 사극이 있었거든. 이게 여인이 통치했던 시기라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정왕후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애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줘요. 넘겨주는데 이 사람이 정치는 진짜 무서운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하 이렇게 하면서 애를 이제 강하게 키운단 말이야. 그 애를 키울 때 이제 매질하면서 키웠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도 있잖아요. 실수한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왕을 불러요. 전하 이리 와보세요. 종아리 걷으세요. 때렸대. 왕인데 그 사람 이 정도로 좀 이 사람은 세상을 좀 무섭게 봤었나 봐. 강하게 키웠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명종이 문정왕후 등살에 뭘 잘 못했었어요.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여자를 높여보나 낮춰보나? 낮춰보잖아. 여기는 지금 삼강행실도 같은 거 보급하고 하는데 여자가 정치한다고 이 여자가 정치하는 이 현상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봤었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실제 인종 때 만들어진 외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종이 결혼했었으니까. 그럼 명종 때 새로 생긴 외척이 있단 말이야. 문정왕후 집안. 이 외척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탈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제일 처음에는 명종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외척 간의 싸움이 발생합니다. 외척이 둘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둘 간의 싸움에서 이걸 이제 둘 다 윤씨와 마침 외척이 둘 간의 싸움에서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고 이제 두 번째 외척 명종 외척이 정권 잡은 것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이걸 마지막 사화라고 해요. 마지막 사화. 자, 이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 외척에 의해서 엄청난 또 수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탈이 굉장히 심하면은 이 백성들이 에라 모르겠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싸우나 보고 죽자. 뭐가 나타난다? 밀란이 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명종 때 아주 유명한 밀란이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임꺽정의 난이라고 해요. 명종 때 아주 잘 나옵니다. 황해도 백정 출신이 일으킨 겁니다. 황해도 백정. 양주 백정이 일으킨 거고 양주 백정 그리고 황해도 경기도에서 활동했다. 양주 백정, 황해도 활동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나오면 임꺽정의 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셌었던 난이었습니다. 이 임꺽정이 난에 발생했는데 이때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이 기록할 때 있잖아요. 임꺽정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오죽 개판이었으면 이렇게 애들이 나섰겠느냐면서 오히려 여자를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만큼 여자 정치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16세기 되면 이제 누구도 자꾸 우습게 한다 그랬었죠. 우리를. 외놈들도. 외놈이 또 쳐들어와. 자, 이때 쳐들어온 것을 을묘외변이라고 합니다. 을묘외변. 자, 을묘외변이 터지면서 우리 조선의 방어 체계가 진관 체제였었거든요. 우리 지역을 보면은 지역은 조선이 8도가 있고 밑에 9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에 설치한 사단을 영이라고 하고요. 9년에 설치한 대대를 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갖고 이제 지방군을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거 중심으로 방어하는 체제를 진관 체제라고 하고요. 도단위 중심으로 방어하는 체제를 다 태우고 간다라고 해갖고 재승방략이라고 해요. 재승방략 체제를 만드는데 이거는 다 태우고 간다. 그러니까 한 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한다는 겁니다. 중심지에 모아서. 이때 쳐들어왔었던 군대 규모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16세기 때는 군제가 되게 문란해져갖고 군제가 문란해서 군인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9년 단위로 모으면 애들이 모여봐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재승방략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이 을묘변 터지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왜 난이 터지면은 뭐가 생길까요? 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대비한다고 만든 게 뭐냐면요.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다라고 해갖고 비변사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중종 때 처음 생깁니다. 중종 때 변방의 일을 대비한다라고 해갖고 자 이때는 임시기구로 생겼다가 이 비변사를 이제 상설기구로 만듭니다. 그냥 이제 유지시켜요. 자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제비을이라고 해요. 제비을. 자, 여자가 정치할 때 뭐를 키우면 된다고요? 자, 여자가 정치할 때 뭐를 키우면 된다? 제비를 키우면 되지. 제비를. 제비을 키우면 된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관료들한테 토지 주던 제도가 있었는데 그 토지 주던 제도가 조선은 과전법이라 부르고요. 이 과라는 게 등급 토지라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 토지 준다는 겁니다. 자, 세조가 쿠데타하고 난 뒤에 세조 쿠데타에 반대한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나한테 남은 사람만 토지 주겠다 해갖고 이걸 직전법으로 바꿔요. 현직자만 주는 걸로 바꿉니다. 떠난 사람은 토지 못 받아 이제. 자, 이 직전법이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료들한테 토지 주는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제비를 키우면은 직방입니다. 직방이다. 직전법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수치문란으로 박람회 폐단이 극심했었거든요. 중종 때도 극심했었고. 직방이다. 직방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문화제도를 우리 그 조선은 숭유억불 제도를 택했지만요. 딱 2명의 불교왕이 있어요. 아까 누구였었죠? 불교왕이? 세조. 이거는 엄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조선 왕실 중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다시 불교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문제가 나왔는데 불교를 되게 존중하고 있어. 불교하는 업적이 많이 생기고 있어. 그럼 누가 아니면 누구다? 세조 아니면 명종입니다. 이때 보우라는 승려를 등용해갖고 불교를 다시 중흥을 시킵니다. 불교가 중흥된 시기라고 합니다. 보우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얘기하니까 저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우리 보우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었나? 언제 있었죠? 국민왕 때. 같은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 사람은 200살 이상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그냥 그 이름만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명종이 통치하는데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었어. 제비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지.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명종이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시달렸는가? 자기 후계자가 없이 죽었단 말이야. 후계자가 없이 죽으니까는 명종이 있죠. 다른 왕자들 중에서 이 후계자가 될 사람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아들이 없으니까 방계에서 찾은가, 첩자식 중에서 찾은 겁니다. 첩자식. 세 형제를 불러다가 명종이 이제 시험을 했답니다. 전하는 설화인데 그 왕이 쓰는 모자를 익선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매미 날개처럼 얇은 그 망으로 돼 있다라 해서 익선관이라고 하는데 그 익선관을 꺼내 갖고 이 왕자들한테 한 번씩 써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첫째가 써보면서 아유 잘 맞는데 거울 있어요? 잘 맞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둘째 써보니까 둘째 또 지라는 거. 내가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뭐라고? 딱 맞는다고. 근데 셋째가 이걸 써보라니까는 안 쓰고 버티고 있더래. 그래서 명종이 물어봤답니다. 너 이 개새끼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제가 왕의 신하인데 어찌 감히 제가 왕의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 새끼 봐라. 당첨. 얘는 이제 왕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똘똘한 애가 왕이 된 거야. 이게 누구냐면은 선조인데요. 이 설화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선조가 처세술에 되게 밝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좀 잘했었던 것 같아. 선조는 최초로 첩외자식이 왕이 된 사례입니다. 조선 왕자 중에서는 조선 왕실 중에 최초로 첩외자식이 왕이 됐던 사람이라 한때는 선조가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컴플렉스보다는 그 상황에 따른 처세술이 되게 뛰어났던 사람으로 보는 게 요즘에 좀 견해입니다. 그래서 선조 때 뭐가 터지죠? 선조 때 굵직한 사건 2개가 터지거든요. 선조는 왕이 될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갑자기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죠? 자기 세력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세력 만들려고 다시 누굴 부른다? 사람을 또 불러. 이때 오지게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오지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있었던 사람이 이게 누구였었죠? 훈구였었죠. 훈구는 공신책봉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안 생기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훈구는 더 이상 이제 권력에 기반이 없다 보니까는 이 외척들하고 손을 잡았었어. 그래서 이때는 명종 때는 이걸 훈척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외척이 끝나니까 외척이 죽자 이 훈척도 권력 기반을 잃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조 때 오면은 훈척 정치는 끝이 나고요. 훈구 정치는 끝이 나고 누구만 남게 된다? 살인만 남게 된다라고 합니다. 살인만. 자, 그리고 어떤 놈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외놈들. 자, 이때는 이제 전국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국적인. 이걸 뭐라고 한다?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살인매들은 출신이 어디죠? 중앙이야, 지방이야? 지방이죠. 지방은 1개야, 2개야?
여러 개 있잖아. 여기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신학교가 많이 생겼었거든, 지역별로. 여러분, 이 지역별로 생긴 신학교는 사립학교게 국립학교게? 사립이야. 그럼 교수님이 어디 사람일까? 그 지역 사람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기독교를 배우는데 기독교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야. A, B, C, D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서울 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자, 여기 있을 땐 이걸 학파라 불렀었는데, 야, 너 어디 신학교 나왔어? 저 A 신학교야. 너 어디야? 나 B 신학교야. 자, 이런 애들이 여기 가니까는 뭉치는 존재가 된다, 뭉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못 뭉치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벌을 만들게 돼요. 이 파벌을 뭐라고 하죠? 원래부터 알던 애들, 학교 있을 때부터 알던 애들, 원래 벗이었었어. 벗붕자. 벗들이 만든 파벌이다 그래서 이거를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붕당. 원래부터 알았던 애들이 만든 파벌이라고 했고, 그래서 선조 때는 여기에 뭐가 생긴다? 최초로 붕당이 생기게 돼, 이 붕당이. 자, 제가 붕당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붕당을 십자가로 표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4개 붕당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색 붕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쪼개지는 과정을 아시면 돼요. 제일 먼저 쪼개진 게 뭐냐면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쪽이 방위상 어디죠? 서쪽이죠. 이쪽이 방위상 어디죠? 동쪽이죠. 자, 이 쪼개진 계기가 뭐냐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완전체일 때는 뭐라 부른다? 완전체일 때를 사림이라고 부르는 거고, 쪼개지기 시작하면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림하고 대립했던 애들이 누구였었죠? 훈구죠. 이 남아있는 훈척들, 이 잔재들을 어떻게 청산할 거를 두고 이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질 때는 항상 상대편에 대한 태도를 두고 갈라져요. 그것도 어떻게 갈라진다? 하나는 강경하게, 하나는 온건하게 갈라집니다. 누가 강경할까? 이 서인들이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내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사화 같은 걸로 쫓겨내려갈 때는 주로 적어도 5급 이상 4급, 3급 이런 사람이 쫓겨내려가지 9급, 8급 이런 사람이 쫓겨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때 잔류했던 사람들은 훈구라는 장관들하고 같이 관직생활을 했다는 거지. 관직생활 하니까 같이 회식도 해요. 템버린도 쳐보고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때로는 훈구에 의해서 야, 너 이 새끼 잘하는데 너 이번에 기다려, 내 승진 시켜줄게. 걔들에 의해서 승진도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의 이제 혜택을 좀 받은 사람들이죠. 좋든 싫든 얘들은 훈척하고 같이 활동해 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훈척에 대해서 입장이 그렇게 나쁘다, 그렇게 안 나쁘다? 그렇게 안 나빠. 얘들은 야, 훈구도 조금만 고치면은 얘도 고치면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미워하지 마. 이런 입장이고요. 동의는 누구죠? 선조 때 이제 막 올라온 애들이 이제. 서인은 명종 때부터 있었던 애들이고, 선조 때 이제 막 올라온 애들은 지방에서 훈구에 대한 나쁜 환상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저 새끼들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애들이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애들이야. 이상함만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결국 갈라진 거야. 그래서 훈척 정치에 대한 입장 차이, 즉 상대편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항상. 자, 결정적인 계기는요, 여기 관직 중에 인사권을 가진 관직이 있거든요. 이 인사권을 가진 관직을 잡으면은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 내 식구로 채울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인사를 담당하는 관청을 이조라고 하거든. 이조에 전랑들한테 인사권을 줬었어요. 중종 때. 이 이조 전랑권을 동인이 가질 것이냐 서인이 가질 것이냐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된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둘이 갈라지게 된 배경이었었어요. 이때 싸웠던 사람이 서인 쪽의 심의겸, 그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가 서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효원을 따르던 무리가 동인이 된 겁니다. 서울의 이쪽 사람이 동쪽에 살았대, 이 사람이 서쪽에 살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쪽 집단, 서쪽 집단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마치 프랑스에서 좌파 우파 생길 때 이게 되게 우연이었었잖아요. 국회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 왼쪽에 앉은 사람들을 좌파 우파라 부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갈라섰어? 갈라섰는데 결국은 둘이 싸운 거야. 이제는 둘만 남았으니까 누가 누구로 공격할게요? 지금 누가 장관이게? 이제는 이게 장관이야. 누가 계급이 낮죠? 애들이 낮아. 계급이 낮은 애들은 주로 뭐로 싸운다? 언론사에 취업해갖고 이제 막 하는 거거든. 언론사에 취업해갖고 엄청 애들을 갈고 대니까는 서인이 막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한다? 한번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편 공격할 때 제일 좋은 건수가 뭐가 있게? 한 번에 확 죽이는 건수가 반역이거든. 실제 반역은 아니고 반역을 꾀했다.
모반이라는 걸. 이건 실행이 착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했다는 거야. 그거 엮으면 돼.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서인편이 있었었는데 정여립이라고 그 이이 선생님 문화에 있었었는데요. 그 서인을 가르친 교수가 이이고요. 동인을 가르친 교수가 이황입니다. 이 사람도 이이 선생님 문화에 있었는데 이이가 죽자 이이를 비판하는 거야. 선조가 이이하고 이황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좋아했는데 애새끼 밑에서 배운 놈이 욕하니까는 선조가 얘를 이제 쫓아버린 겁니다. 가시새끼 하면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라도로 내려와갖고 전라도 지역에 육지에 있는 섬이 있거든. 전라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다 배운 사람이니까 내려가서 훈장질을 합니다. 가르치는데 또 그 소리를 한 거야. 야, 뭐 있어? 야, 왕이 태어날 때부터 왕이야?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지. 이 미친놈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좋은 건수가 된 거야. 이거 반역이야. 거기다가 외놈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요, 지방 사람들 모아다가 민방위 훈련을 시킨 겁니다. 민방위 훈련을 군사 훈련까지 시킨 거야.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거기다 군사 훈련까지 했어. 이거 딱 뭐지? 딱이야, 딱. 그래서 이 애석해 지금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서인들은 굉장히 괘씸한 상태고 내려가서 활동하는데 마침 동인들하고 놀고 있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둘 다 잡을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정여립 모반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이게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두 설이 있거든. 정여립이 실제 모반을 일으켰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냥 서인의 작전이라는 설이 강해요, 조금 더. 자, 이걸 핑계로 누구를 죽인다? 동인을 있잖아. 한 1000여 명을 죽이거든요. 여러분, 한 1000명 정도가 죽는 정도의 그 사건은 뭐밖에 없게요? 전쟁이 아니라면 1000명 이상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죽였다는 거. 진짜 엄청 죽이고 싶었나 봐. 어마어마하게 죽인 겁니다. 자, 이걸 계기로 전라도는 쑥대밭이 돼요. 전라도는 그냥 반역향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가 큰 세력을 가진 집단이 못 되게 돼요. 그래서 전라도 빼고 어디하고 어디가 경합하게? 하나가 경상도고요. 조선의 유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면, 우리 유학하면 어디 지역이죠? 경상도죠. 왜? 신라의 학교가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나라 세웠지만은 얘 주변에는 똑똑한 애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누가 다 들어가지? 얘가 들어가서 언제쯤 가면은 고려의 조정을 장악한다 그랬었죠. 성종 때쯤 가면 장악한다 그랬었잖아요. 앉아서 먹은 거 앉아서. 근데 고려 말에 향리 세력을 신진사대부로 불러들일 때 그것도 대부분 누구였었냐면 여기 사람이란 말이야. 정도전, 정몽주, 권근, 이게 다 경상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진사대부가 됐는데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 중에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혁명파, 온건파. 이 온건파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데가 경상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림이 처음 생긴 데가 어디였었다고요? 경상도였었단 말이야. 경상도에서 살림의 이 사고방식이 어디로 퍼지냐면은 충청도로도 번지고 전라도로도 번졌었는데, 이 전라도는 전북 진안에 죽도라는 곳에서 이 정여립이 뻘짓하다가 이 반역으로 몰리면서 여기는 이제 완전 아웃되게 됩니다. 반역향으로 찍혀서 여기는 크지 못하게 되고, 경상도와 더불어 충청도 두 지역이 경합하는 지역이 돼갖고 붕당 정치하면 이 두 지역 간의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어디하고 어디? 경상도 대 충청도. 자, 이 중에 어디가 경상도 충청도게? 서인하고 남인 중에는? 서인하고 동인 중에? 서인이 충청도 기반, 동인이 어디? 경상도 기반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누가 이긴 거죠? 충청도가 경상도 사람들 잡은 거야. 근데 사건 자체는 전라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뭐가 생겼을까? 동인이 서인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생긴 거야. 이 개새끼도 어떻게 하지? 이거 보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수만 보고 있었는데 서인 실세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 살아있는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불경한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울 때는 되게 아름다운 글을 쓴 시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인데, 시나 가사를 쓴 사람으로 우리 그 한국사에서 배울 때는 또라이입니다. 이 사람. 이 1000여 명을 죽인 사건 주도했었던 게 정철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거든. 그 정철이 동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정철이 말실수한 거야. 무슨 실수? 전하, 세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거야. 지금 선조가 40대인데 아직도 세자를 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자를 세우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걸 건저의 사건이라 그래. 전하는 왕이고요, 저하는 세자를 말하는 거거든. 세자를 세우는 것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붓게 된다? 동인들이 맹공을 퍼붓게 돼요. 결국은 정철이 유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있잖아. 지금 서인도 실수했잖아요. 건수잖아. 이때 서인한테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 아니다. 야, 피는 피를 부른다. 적당히 하자. 갈라지게 된 거야. 항상 어떻게 분열한다고요? 상대편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상대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강경파와 온건파로. 이게 북인이 되고 남인이 되는데, 이 북인이 이때 많이 죽은 사람이야. 정의를 모반 사건 때. 그래서 똑같이 복수하자야. 강경파. 남인은 아니다. 그만하자. 피는 피를 부른다. 적당히 하자. 온건파한 겁니다. 그래서 동인이 다시 뭘로 분열됐다? 남북으로, 강경과 온건으로 분열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서인 때문에. 이게 누구 때 있었다고요? 이게 선조 때야. 저게 뭐 전인 줄 아세요? 임진왜란 전이야. 저렇게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난 뒤에 임진왜란이 터진 건데, 임진왜란 때 대응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당이, 이거는 전쟁 납니다.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전쟁 직전에 외놈들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선조가 일본에 보내기까지 했었거든. 근데 혹시 몰라서 동인 한 명, 서인 한 명 보냈었어요. 보냈더니 이게 진짜 심각한가 봐. 아니나 다를까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서인이 전쟁이 안 난다라는 입장이었었고 동인이 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날 것 같아.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인하고 서인 둘 다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서인이 먼저 치고 나갔다. 전쟁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인이 갑자기 안 나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조가 지금, 우리 왜 그것도 있잖아. 지금 코로나 있잖아. 코로나 때 3단계를 지금 하면 좋긴 한데 3단계는 후유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이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인데, 전쟁이 난다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뭐를 해야 되죠?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힘들까?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거란 말이야. 그때 나오는 후폭풍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 200년 동안 전쟁 없었고 평온했었는데 갑자기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막 되게 이렇게 막 하면은 또 이것도 막 밀란도 생길 것 같고 반발 생길 것 같고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애써 부정한 거야, 그거를. 애써 부정했는데 진짜 난 거야. 진짜 1년 뒤에 갔다 오고 난 뒤에 1년 뒤에 바로 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 대응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로 그냥 망해버린 거야. 2달 만에 함경도 평안도까지 점령이 돼요. 이거는 있잖아.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지훈련 온 거야, 일본 애들이. 아니 어떻게 2달 만에 전 국토가 다 함락이 돼? 2달 만에 그냥 전지훈련 온 거야, 전지훈련. 그때 망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전쟁은 아무리 힘이 세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사람은 에너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면 안 되거든. 그 보급로를 누가 다 끊어놓은 줄 아시나? 하나가 해군이고 하나가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가도 고립되는 거야, 애들이. 이런 일화가 있었다. 평양성까지 2달 만에 가갖고 평양을 점령했단 말이야. 여기 한성 위에 제일 북단에 있는 성 중에 제일 도시가 평양인데, 그러니까 큰 거점을 잡은 건데, 평양성에 외놈들이 운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평양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중국 지원군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 지원군과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여기를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데, 얘들의 식량 상태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우리나라 간첩을 보냈었어요. 거기다가 간첩을 보냈더니 얼마나 있었더라? 이 새끼들이 이거 지금 한 달도 못 넘길 거라고, 지금 식량이 한 달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애 새끼들이 3달 이상을 버티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진짜 악으로 깡으로 지금 버티는구나 이제 했었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놈의 새끼들이 밥을 그렇게 조금 먹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게 진짜 많이 먹거든요. 원래부터 체격이 되게 컸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기 아시나? 한국인의 유전적 저기랑 DNA랑 유전자 지도가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 유전자 지도랑 거의 똑같은지 아세요? 핀란드 사람하고 되게 똑같다거든. 되게 똑같대. 그리고 실제 한국에 보면은 신석기 때 사람 인골 발견했는데 보면은 서양 사람이 몇 구가 출토가 됐거든요. 서양 사람의 체형이. 그리고 한국에 보면 제천 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서양의 체형을 가진 사람이 있대. 근데 털은 많이 안 나는. 그러니까 서양의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가 돼요. 무덤에서도 발견되고. 하여튼 되게 좀 다른 체질이야.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른 체질입니다. 잘생겼다라고 하고요. 체격이 크다는 말을 옛날부터 받았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제 오지게 많이 처먹어 한국 사람들이. 오지게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이 외놈들한테 딱 3배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를 계산했더니 아 이거 금방 떨어진다 지금. 애들이 오래 못 버틴다. 그랬던 건데 그걸 가지고 3달 이상을 버틴 거야. 아시겠들이. 그런 일화도 있어요. 보급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작은 양을 가지고 외놈들은 되게 깔짝깔짝 조금 먹어요. 걔들은 이거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체구 사이가 컸었고요. 그 되게 작은 양을 가지고도 이제 거기서 버티고 있었던 거지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점령하고 걔들은 퇴각하게 됩니다. 이건 임진왜란 때 얘기고